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개장 전 공개된 중국의 8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2% 늘어나 앞선 7월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8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한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94% 오르며 15,000선을 다시 넘어섰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 1.2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년 만에 최고순까지 올라섰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나흘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중국의 8월 수출이 예상보다 증가하는 호재에도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우려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아사드 정권을 협상장에 불러내기 위해 군사공격은 불가피하다며 거듭 강조한 것은 시리아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영국은 0.25%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01%, 0.22%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8월 수출이 1,90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3.1% 감소했던 중국 수출은 지난달 5.1% 증가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출이 늘어난 반면 수입은 7월 10.9% 증가해서 8월엔 7% 늦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흑자가 285억 달러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경제지표가 2개월 연속 호전되면서 월가의 중국 경제성장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 후속 모델이 오는 9월 10일 출시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의 IT 전문 블로그 올띵스디가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새로 출시하는 아이폰은 저가형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위세를 떨치고 있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 차기작 출시가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빅3 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연방준비제도의 통화부양책을 지지해온 비둘기파인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8월 고용지표 부진에도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점진적인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6.5%까지 내려가더라도 연준이 곧바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인상 시기는 2015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벤 버냉키 의장이 밝힌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전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오는 11일 시리아 군사개입 결의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실시합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9일 상원은 시리아 군사 공격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토론하기 위한 표결을 11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은 인간 품위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절차 표결은 특정 안건을 공식 표결에 붙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투표로 이 표결에서 100명의 정원 중 60명 이상이 찬성에 가결되면 전체 회의에 상정돼 결의안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 다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시리아 군사 개입 문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 등 여러 가지 시장의 악재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었지만 간밤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지난 8일 발표됐었던 중국의 무역 수지가 좋은 결과를 나타냈던 것이 시장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이 때문에 15,000선을 회복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 이상 오르면서 지난 2000년 11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하면서 자세한 내용들 따져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11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원 표결은 주말 또는 16일로 늦춰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해보고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계속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재료들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구가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5,063포인트, 15,0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0.94% 상승이 됐고요. 나스닥은 1.26%가 올랐습니다. 3,706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1% 오른 1,67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유가는 다소 떨어졌고 금 가격은 소폭 오름세에 그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오늘은 없었기 때문에 8월 중국의 수출 이 지표에 대해서 좋은 해석과 견해가 시장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또한 내일 이제 아이폰의 후속 신제품이 발표가 대기 중이라는 이런 내용 때문에 애플의 주가도 그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애플은 506달러 17센트 500달러를 이제 넘어선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6% 올랐고 애플의 선전 이런 부분도 나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시리아 공습 문제가 계속적으로 시장의 그림자로 들이우고 있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영국으로 현재 날아간 상태입니다.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시리아가 화학무기 포기 선언을 한다고 한다면 공격을 보류할 수 있다. 이런 유화책을 현재 내놓고 있지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난 8일날 나왔던 내용인데요. 8월 수출이 7.2% 오른 수치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이런 쪽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하락한 증시는 영국의 FTSE 지수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0.25%가 하락이 됐고요. 프랑스의 깍그 40 지수도 0.22% 하락이 됐습니다. 반면에 독일 닥스 지수는 강보합세로 0.01% 오른 8,276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이탈리아 MIB 지수는 1.16%, 그리스 아테네 증시는 4% 이상 오르는 등 그리스 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증시가 좋은 부분은 이번 주에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추가적으로 구제금융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니케이 지수나 상해 지수도 상당폭 오른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 상원에서 이제 11일이면은 시리아 군사 개입에 대한 결의안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소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치더라도 또 상원에서 전체 표결을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를 거르는 장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상원 소외교위원회에서 시리아 공습 결의안을 찬성 10, 반대 7로 통과를 시켰고요. 11일 날 본안 상원에서 투표 이전에 이 내용이 상원에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이제 한번 심의하는 이런 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 중 6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본안의 표결이 상정되는 이런 절차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1일 날 본안의 상정안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본안 상정안의 중간 단계인 결의안 토론 표결은 무난하게 현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11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2일 날 이 그 표결 처리 과정에 뉴스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하원 표결은 주말로 잡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주말에 할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표결 처리가 될지 다소 좀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약 420명 가량의 하원 표결 중에서 220명 정도가 현재까지는 시리아 공습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공화당의 반란표를 하원에서 막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으로는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을 의식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방송에 아주 적극적으로 현재 출연을 해서 시리아 공습의 당위성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끝났던 상트페테르스부르크 G20 회담에서도 14개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지지를 받은 이런 배경을 통해서 시리아 공습의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이 승기를 가져가는 이런 수순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유엔의 화학무기 조사 이 보고서가 화학무기 사용으로 나오게 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지지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 해답 잡기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리아 외무장관이 이제 러시아까지 이제 네. 넘어갔는데요. 역시 이제 러시아 쪽에 시리아가 자꾸 중재 요청을 하는 부분은 역시 이제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미국을 좀 견제하려는 이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르노프 외무장관과 시리아의 왈리드 무알렘 외무장관이 어제 러시아에서 환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리아 화학무기를 국제사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이를 포기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리아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을 하게 되면 중동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성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현재 시리아 정부는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시리아 반군이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꾸며낸 얘기인지 진짜로 무고한 시민들이 화학무기에 목숨을 잃었는지 유엔의 화학무기 사용 조사 결과를 현재까지는 미 하원도 좀 기다리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6% 오르는 데 그치면서 지난 8일에 발표됐던 수출도 그렇고요. 물가도 그렇고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없으니까 네. 지난 주말에 나왔던 중국의 수출 지표라든지 네. 이런 쪽에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출 지표의 무게가 조금 더 실렸지만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지난 7월에는 2.7%였는데요. 이보다는 소폭 현재 내려간 수치가 나오고 있고, 도매 물가지수는 계속적으로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1.6%가 8월에도 지난해 대비 떨어졌는데요. 18개월째 현재 마이너스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출은 7.2% 증가하면서 중국의 내수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서도 미국 시장의 수요 모멘텀, 그 다음에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 이런 부분에서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3월 27일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려운 부분을 잘 현재 봉합을 하면서 주요 경제 지표나 PMI 지표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8월에 중국의 무역 수지라든지 수출이 증가한 것은
지난주였나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의 그 수출이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7월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중 대중국 적자는 301억 달러로 6월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수는 좀 정체 국면을 가져가고 있지만 중국이 하반기 때 수출이 좀 더 늘어나고 제조업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서 현재 2분기 때 7.5 GDP를 GDP 수치가 7.5로 나왔는데요. 3분기에는 7.5 이상의 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도 좋았습니다. 어제 수정치가 공개됐는데 3.8%로 예비치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올림픽 유치에 이어서 어제 일본 증시에서는 겹경사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운이 상당히 좋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마드리드나 이스탄불이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실력 발휘를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선정이 됐고요. 어제 GDP 현재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비치 0.6%, 전분기 대비해서는 0.9%로 조금 더 올라갔고요. 연율 기준으로는 2.6에서 3.8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계 올림픽 유치, 그 다음에 GDP의 성장세 이런 부분에서 소비세 인상을 관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날 니혼게이자 신문은 10월 4일 날 소비세 인상에 대한 결정이 아베 총리의 입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나온 얘기는 다음 달 1일 정도면 발표가 될 것이다. 아마리 아키라 재정경제상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소비세 인상을 관철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추가적인 예산이나 BOJ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 이런 부분으로 커버하는 그런 동시에 법인세를 내려주는 이런 형태로 봉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 흐름이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느새 197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흐름은 또 엇갈린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 판단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자료들을 내놓는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에서의 어떤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까지 강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시장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대별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라고 일단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와 코스닥의 상승 소외 현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소형 중에 크게 빠진다라고 일단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소외된다는 거에 지금 가장 큰 무게가 좀 실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너무 대형주 중심의 어떤 장세가 아니냐, 이렇게 좀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쏠림 현상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랑 현대차, 기아차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전면에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변주 쪽으로의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조금 이제 정확하게 좀 정밀하게 좀 보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러니까 현대차와 삼성전자와 기아차까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5위권에 대한 부분의 종목들은
대부분 외국인이 관리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수 관련까지, 그러니까 지수까지는 외국인 중심의 수급 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 이제 선물옵션 만기와 관련된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0포인트에 근접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펀드 환매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는 지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 쪽의 매도는 어느 쪽에 집중되고 있냐면 시가총액 상위나 지수 쪽에 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소재 산업 쪽, 그러니까 뭐 화학, 철강, 조선 같은 이런 쪽의 소재 산업 쪽은 기관들이 오히려 그 주가를 관리하면서 전일은 좀 강한 상승을 이어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차별화되는 게 시가총액 상위 5위권까지는 외국인이 관리한다. 그리고 나머지 실질적인 수익은 소재 산업 쪽에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주도하는 것은 기관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일 좀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동안 조선주 내에서도 좀 그 전체적인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던 현대중공업이 전일 5%대의 강한 상승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전체적으로 그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강했던 건설주가 최근에 올라온 폭이 이제 꽤 됩니다.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다가 전일은 이제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건설주가 4에서 5%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철강주 역시 동국제강을 중심으로 한 5% 상승대, 그리고 화학주들, 정유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다시금 5%대 그 상황을 상승을 보였다는 게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상승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게 중소형주하고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기관의 대규모 매도, 이제 그 거래수 기준으로 이제 한 10일 정도 때까지 지금 거의 3천억 대 정도에 가까운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나오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가 좀 살펴봤더니,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수급에서, 상당히 상승폭이 진행됐던, 메디톡스와 시티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하락폭이 좀 확대되는데, 이제 그 오늘 보고서 일부 보니까, 그 제약주하고 바이오 쪽은 그동안 1년 이상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난다는 보고서도 좀 나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인 KG 이니시스 같은 게 전일 하락폭이 좀 깊어졌고요. 그리고 핸드폰 부품주로 뭐 KG바텍, 우전해난다, 서원인텍,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은 과거의 상승에서의 어떤 주도 영역이었던 종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중소형주 수급 악화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걸 기준으로 차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종목의 포트 교체가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슈 분석을에서 그 코스닥 시총 변화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부동의 1위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2위였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지수가 좀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4위로 밀렸고요. 그동안 이제 바닥에서 꾸준하게 올라왔던 서울반도체가 2위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약진을 보이고 있는 CJ ENM이니 포스코, ICT니 이런 것들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 결국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요. 결국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왜 파냐. 그걸 봤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정비 작업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많이 올랐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안 올라왔던 쪽으로 좀 교체하거나 아니면 좀 새로운 쪽으로 좀 방향을 넣고 있기 때문에 결국 코스닥 내부에서도 시가총액이 1조 원에서 2조 원대, 그러니까 2조 원에서 한 1조 원대 정도의 종목들은 순위 바뀜이 지금 상당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어떤 전체적인 포트 변화가 좀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 좀 좋아 보이는 게 과거에 엔터게임 바이오 중심이었다면 최근에 단조, 뭐 피팅, 뭐 이런 쪽 그리고 바이오 쪽 내부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는 이런 어떤 수급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트 정비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코스닥 중심의 어떤 상승 랠리는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옵션 만기 분명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전일 대규모 매수 5,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들이 그동안은 단순하게 샀던 부분에서 어제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현물 주세를 사면서 반대쪽에서는 그 선물에 대한 부담으로 선물을 해치를 하는 이런 매매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만기의 영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그 선물에서
파생 쪽에 해치를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지수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 파생과 해치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지수 상승에 대한 속도 조절이 좀 있을 걸로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세 전망 쪽에서 이제 방향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전에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들이 초대형주 쪽,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는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세 전망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전일 시장은 초대형주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중심으로는 전일 분명히 나타났던 소재 산업 중심 내지는 소외주 중심의 반등세, 결국 순환성 매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 시에는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대규모 펀드 환매가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추석 자금 수요가 크기 때문에 펀드 환매이던 지수를, 그러니까 그 개인들의 어떤 그 매도든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기관의 현재 수급을 받아서 지수를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갈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자금 규모하고는 좀 상당히 차이가 좀 생기겠죠. 앞부분에서는 1,000억, 2,000억대의 자금이 들어오다 최근에 5,000억대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과연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대형주 중심의 적극적 현금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지금은 초과 수익 구간의 부분에서 소외주라는 거는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낙폭과대라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면 분명히 이쪽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소외주 순환이 거의 마무리됐다면 중소형주 중심의 소외주 순환에 대비하는 매매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의 쏠림, 중소형주 코스닥의 소외 현상, 외국인과 기관의 포트 조정 때문인데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제약 바이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는 일단 조정이 나오는 반면 조선 기자재, 피팅 쪽으로 포트 조정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코스닥 중심의 상승 랠리 이제 시작 국면에 접어들었다. 반면 대형주 쪽으로는 현금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주간 기준으로 가장 특징을 보였었던 업종과 테마 흐름을 짚어보면서 한 주간의 강세 업종들 미리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이비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강세를 보였던 업종, 약세를 보였던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로봇주 같은 경우는 창조 경제 지원체 관련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미디어주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산업 규제 완화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석유 유통주의 경우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고, 지진 관련주는 일본의 규모 6.9의 지진 발생 소식, 그리고 방사능 관련주는 일본의 원전 방사능 유출 공포의 확산, 그리고 백신주는 이탈리아에서 변종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자동차 주에 같은 8월 내수물 수출 판매 부진과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의 그런 실망감, 수산물 주의 경우 일본의 방사능 유출에 대한 우려, 보험주 같은 경우 7월에 부진한 그 영업 실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박스 안에 어떤 업종들이 담겨 있었는지 이름부터 확인을 해봤고요. 먼저 강세 업종에 있던 업종들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 지원체 관련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국내 10대 그룹은 그 37조 원 가량을 지금 자금을 창조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35조 가량은 좀 의료용 로봇 분야에 투입을 하기로 좀 결정했는데, 로봇 사업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조금 강세 그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앞으로 산업 분야보다는 이런 서비스 분야 로봇이 더 폭발적인 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석유 유통주의 같은 경우 미국의 그런 시리아 공습 그런 임박설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유 관련 업체들이 이런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적용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도소매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유가가 급등하면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감만으로 지금까지 그 주가가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가 좀 꺾여질 가능성이 있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점차적으로 좀 수익 실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주 같은 경우는 좀 이탈리아에서 그 변종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과거부터 보면은 조류 인플루엔자나 그런 살인 진드기에 이르기까지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 때마다 모두 이런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뚜렷한 실적 연관성이 없는 만큼 항상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 그만큼 주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절대 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부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약세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주 같은 경우 저번 주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는데 8월 내수 및 그런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이런 파업 영향을 해서 9월에 조금 판매가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좀 작용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주 후반부터 현대차 노사가 올해 좀 임금을 좀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적용이 되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자동차 업황이 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당분간은 주가 상승세에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즈 같은 경우 컴투스라든지 지금 게임 미리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났습니다. 신작 게임 흥행에 대한 좀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모바일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성숙기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보면은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보급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살펴보면 자금력이라든지 그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형사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약세 업종 가운데 자동차 앞으로 상승세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으로 차별화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한 주간 시장을 이끌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 철강주, 은행주, 제약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강주의 경우 지금 중국 철강 가격이 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 좀 가격도 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9월 중순부터는 좀 철강 가격이 본격적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경기가 조금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도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외국인이 기관이 조금 이런 종목에 좀 매수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경기 회복에 따라서 좀 중국 수출도 함께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위해서 철강주도 한번 상승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주의 같은 경우 지금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좀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런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이런 은행주에 좀 매수세를 점차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출이 좀 증가세를 보여나가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은행 자산 안정화를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또한 3분기부터는 은행주가 이런 모습 점진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뭐 약가이나 여파라든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제약 업종이 지난 8월에 가장 강한 조정을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면을 본다면은 좀 하반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경기가 점차적으로 호조가 되고 있고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인해서 좀 의약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약 출시가 더 활발해지고 있고 해외의 그 수출 기대감이 높은 그런 업체 위주로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한 주 동안 공략해 볼 만한 업종으로 철강 그리고 은행, 제약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들의 그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 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자산 매입 축소를 준비하는 미 연준이 신흥시장의 혼란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신흥국 시장에 주는 타격을 무시하지 마라라는 연준에 대한 경고로 들리는데요. 이게 이제 문의하는 바는 뭐냐면 예. 지구가 촌이 됐다는 거죠. 네. 이웃나라의 문제가 우리한테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네.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연준이 그 양적완을 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풀었고 그 돈이 신흥국가에 저평가됐던 주식이라든가 채권 시장으로 굉장히 흘러들어왔고 그래서 많은 수익도 내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경상수지 적자라든가 통화 절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신흥국 위기가 다가올 것이 그 위기가 결국에서는 원래의 그 지원지인 미국이나 양적완을 했던 나라들로 돌아갈 것이라 부메랑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도대체 뭘까? 일단 들어왔던 자금은 나가면 통화 절하되니까 사실은 그 외환보유고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각 나라는 외환보유고를 상당히 많이 쌓아놨지만 그래도 여분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FRB나 이런 데서 통화 수합을 통해서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각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국의 어떤 그 투자 가치나 자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외국 자본을 못 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양적 완화의 그 저리를 자금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 입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FRB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충분히 아마 이번에 그 신흥국 위기가 한번 닥쳐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FRB 쪽에서도 연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아닌 좋은 쪽의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구촌이라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로 신흥국이 위기에 빠지면 결국 진원지였던 미국마저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강조해 주시면서 순차적인 축소 FRB와의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져간다면 결국에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 글로벌 자금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베팅하며 유럽에서의 투자 규모를 늘리고 신흥시장에서도 투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골드만삭스가 밝혔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내용을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한 건데요. 그리고 유럽과 신흥국 전망도 밝고 투자 매력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그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 시장이 흔들렸는데 그래서 신흥국 위기감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신흥국이 많이 빠졌었죠. 근데 지금은 그 시점이 그 뭐 해결됐다 안 했다 뭐 이런 말도 없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유로존의 투자가 늘고 신흥국가의 그 투자가 유지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신흥국가의 일반 몇 개의 국가 특히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중국, 홍콩에 대해서만큼은 또 굉장히 급부상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글로벌장이 위기를 딛고 아주 큰 장을 형성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유로존에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달까지 들어간 자금이 한 650억 불 되는데 이게 1977년 이래로 36년 내 최대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유로존의 어떤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신흥국에서도 현재 투자금을 유지하겠다. 마크 모비우스라든가 핀코에서는 계속해서 신흥국의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위기를 조장이 됐지만 위기를 기회로 딛고 일어서는 그런 상황이라면 향후 시장은 예상 밖의 강세장이 상당한 연출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들을 꼭 확인해 봐야 되는데, 유로존에서는 영국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로 등극을 했다라는 거. 결국 그 시장에서는 1등이든 3등이 있다면 1등이 시장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쪽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신흥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이제 위기를 딛고 큰 장을 형성하는 과정이 아닐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흐름 예상보다 더 강할 수 있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영국이라면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이 아닐까 짚어주시고 있는데요. 예상 밖의 강세 흐름 현재 국내 시장에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 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Round 3. Ready? Go!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해도 한국, 필리핀, 대만은 괜찮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CNBC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자, 앞서 말씀과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테이퍼링 초입기를 들어온 가운데 이제 영국과 일본도 양적 완화 축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미칠 타격은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정말 한국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미국에서 10억 불 정도의 본드를 발행했는데 한국은 발행에 성공했고요. 오히려 뭐 인도라든가 이런 신흥국들은 꿈에서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양적 완화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죠. 미국, 그다음에 영국이 한 5,400억 불 정도 된다고 하죠. 그다음에 그 일본이 본원 통화를 2배로 늘리는 그런 상황이고 소비세가 증세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네 군데죠. 한 군데가 아직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로존에서 OMT라고 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헌법소원이 걸려서 아직 결과가 못 나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결국에서는 지금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된다 한들 시장의 자금은 풍부하다라는 부분이고 그것이 신흥국에 영향을 없을 거라는 거. 일시적인 충격은 있지만 결국에서는 돈은 유동성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나 대만, 경상도지 흑자국에는 전혀 시장에서 영향을 못 미칠 거다라는 부분. 참 재미난 것은 요 근래 계속해서 이 우리나라나 몇 개의 나라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 포인트가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가요? 실제로 이번에 들어오는 자금들을 성향을 보면 새로운 뉴페이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입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상당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이번에 들어온 자금은 시장 전체를 사고 있다는 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큰 상승을 기다리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언제 실시를 하든지 한국에 주는 타격은 없을 것이다 강조해 주시면서 일단 국내 증시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일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